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화물 운송 중에 분실이라든지 손상이 일어났을 경우에 하주로서는 이 클레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클레임과 관련해 가지고 이 회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선사의 경우에도 아주 이와 유사한 절차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화물 클레임 처리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면 유용하리라고 봅니다. 여기 나오다시피 화물이 멸실, 영어로서는 멸실이 로스죠, 그죠? 로스, 분실 내지는 멸실. 그 다음에 훼손, 이거는 분실이 아니라 데미지, 그죠? 영어로서는 데미지. 이런 경우에 이 하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됐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게 되게 되면은 화물을 갖다가 이제 하익되고 난 이후에 인수를 받을 때 이 외관상 양호한지, 외관상입니다. 외관상 양호한데 실제 내부의 물건을 보니까 조금 깨졌다. 이것은 선사로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서 선화증권의 경우에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인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관상 양호한지 외관상 손상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의 경우에 컨테이너에다가 화물을 적입하고 난 뒤에 이렇게 자물쇠로서 실링, 봉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봉인이 이상이 없는지를 또 확인하게 되고, 냉동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이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이 환기 설정이 냉동 컨테이너에 정확하게 처리되었는지 하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멸실이라든지 훼손이 분명하거나 아니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화물 수령을 하면서 발급한 화물 수령증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고 난 뒤에 사인을 하고 클레임을 HMM 이 회사에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화물 멸실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화물이 CIF든 FOB든 아니면은 다른 정형 거래 조건으로 거래가 됐든지 간에 대체로 누군가가 이 화물의 해상보험 내지는 적하보험을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 적하보험 회사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화물이 적하보험에 부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이 선사에 직접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클레임을 제기해야 하나 할 때 이 적하보험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멸실이나 훼손을 야기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계약 당사자, 우리가 해상운송 중에 혹은 복합운송으로 해가지고 해상운송, 철도운송, 내륙운송도 함께 연계되었을 경우에는 의심이 가는 계약 당사자를 상대로 직접 클레임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서류를 내게 될까요? 클레임 서류는 뭐 어떤 특정한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사마다 양식이 따로 정해져 있겠죠. 그렇지만은 대체로 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멸실, 훼손이 어느 정도인지, 청구 계획이 어느 정도인지를 명시한 서면을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화증권이라든지, 선화증권이 아니고 여기에 해상화물신용장, 이 시웨이 빌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제출하거나 상업송장, 화물의 내역을 포함하고 있는 상업송장이라든지 패킹 리스트, 포장 명세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세관신고서, 이러한 다양한 이 서류들을 구비해 가지고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회사의 경우, 이 선사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접수하고 30일 이내에 클레임 처리를 진행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세요. 재밌는 내용인데, 손해경감, 손해를 이렇게 줄이는 것은 하주의 책임이다. 뭐냐니까 손해경감은 화물 소유자의 책임이다, 선사의 책임이다 되어 있습니다.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다 해야만 한다. 물론 선사도 due diligence,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만은 하수도 똑같은 손해 경감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다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이 젖은 화물을 분리하거나, 이것은 뭐냐니까 거기 화물을 실는 데 있어 가지고 자신의 화물이 그 액체 화물 근처에 뭐 가까이에 뭐 적재되게끔 같이 포장을 했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은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합리적인 조치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한 손상은 선사로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로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클레임이라든지 소송을 하기 위한 소멸시효도 있다는 것. 뭐 10년 뒤에 뭐 소송을 하면 안 되겠죠. 클레임 제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화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뭐 소송을 한다고 할 경우에 화물을 인도한 날, 인도할 날, 인도한 날이라 하게 되게 되면 인도했는데 손상이 됐다. 인도할 날인데 물건이 안 왔다. 그럴 경우에 인도한 날과 인도한 날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네. 또는 1년 이내에 제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선사의 멸실과 훼손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좀 앞에서 봤다시피 선화증권 이면약관이라든지 에 나오는 조항이라든지 헤이그 규칙이라든지 헤이그 비스비 룰이라든지 대한민국의 법률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의 코거사 carriage of goods 관련된 이 해상물건 운송법과 같은 국제법이라든지 현재법을 따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게 되면은 책임의 한도가 나옵니다. 포장당, 선적 단위당 책임의 한도. 포장당 하게 되면 요 한 개로 이렇게 딱 포장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이걸 갖다가 또 선적을 할 때 선적하는 단위당, 선적 당시에 이 화물이
얼마다 하는 것을 선사에게 알리는 것이 화물 가액의 고지인데, 거기에 따라서 가액이 높은 고가품의 경우에는 당연히 운임을 높게 지불하겠죠. 그런데 가액의 고지와 그에 따른 운임이 지불되지 않고 그냥 이 선사의 화물이 적재되어 가지고 이 멸실이나 손상이 있을 경우에 책임의 한도, 최상 금액이 얼마냐니까 화물의 포상당 아니면 포상으로 선적되지 않은 화물, 포상 선적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석탄이라든지 뭐 철광석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화물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선적 단위에 따라서 IMF 국제통화기금의 Special Drawing Rights, 이는 뭐냐니까 달러가 아니라 엔화가 아니라 위안이 아니라 원화가 아니라 화폐 단위로서 이 SDR을 단위로 하면서 666.67 SDR 또는 중량 1kg당 2 SDR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제한한다. 그 말은 예를 들어 가지고 300kg인데 선적을 한 단위로 했을 경우에 이 300kg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이 선적 단위로 해가지고서는 666이고 이 킬로그램을 하게 되면 600입니다. 그 중에서 큰 금액, 이 금액을 최대한 아니면은 500kg으로 해가지고 한 개의 선적 단위로 이렇게 적재했는데 분실이 됐다. 이렇게 되게 되면 500 곱하기 2의 1000 SDR. 이거는 666 SDR인데 1000 SDR이 책임의 한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화물의 멸실 훼손을 예방을 해야 된다. 이 누가? 예? 공 컨테이너, 우리가 컨테이너에 화물을 싣기 위해 가지고 공 컨테이너를 엠프티 컨테이너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화물을 적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컨테이너가 적합한 크기인지, 그 다음에 적합한 종류의 컨테이너인지, 앞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리프 컨테이너, 뭐 스페셜라이즈드 컨테이너, 아주 다양한 컨테이너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 컨테이너의 경우에 화물을 적입하기 전에 컨테이너가 악취가 없고 깨끗하고 양호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야. 누가? 하수가. 그 다음에 컨테이너 적재를 위해 가지고 이 화물이 적절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돼. 누가? 하수가. 화물이 운송 중 움직이지 않도록 컨테이너 내부에 안전한 방식으로 적재되어 있는지, 그리고 컨테이너 내부에 빈 공간이 있으면은 이것이 운송 중에 바다에서 서로 부딪혀가지고 충격이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깔개를 채워 넣었는지, 이러한 건 누가? 하수가. 그 다음에 컨테이너가 적절하게 닫혀 있고 봉인되었는지, 이것도 누가? 이 하수가. 그 다음에 냉동 화물의 경우에도 여기에 보다시피 이러한 내용들을 하수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선사의 선화증권 제11시조에 따라서 이면약관이겠죠. 하주는 컨테이너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이러한 냉동 컨테이너이면 냉동 컨테이너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컨테이너가 이 선화증권에 계약된 운송에 양호하고 적합한 상태임을 누가? 선사가 아니라 하수가 먼저 결정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 선사인 HMM은 해상 운송인입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의 부적합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운송물의 밀수도나 훼손, 누가? 하수가 옳게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해서는 그 적합, 부적합이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하기 전에, 그리고 적입할 때 하수가 이러한 위에 나온 내용들처럼 합리적인 검사를 하였다면은 분명히 밝혀질 수 있었을 경우에는 선사로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뭐예요? 선사로는 해상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의 한도를 제한하고자 하는 그런 규정을 여기에 두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벌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벌크 시장. 벌크 시장의 경우에 탱커선이 있고요. 탱커선. 이 탱커선은 보다시피 주로 원유 여기에 지금 관계하고 있는 하주들이 한번 보세요. S-오일, GS-칼텍스,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페트론, 유니팩, 릴라이언스 같은 이런 이 정유 회사가 우리 원유를 실근할 때 이 선사를 이용하고 있는데 Very Large Crude Carrier를 이 운송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원유입니다. 원유. 원유는 영어로 crude oil입니다. CRUDE 오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 한국으로 지금 수입되고 있는 원유인데 이 HMM에서는 아라비아 걸프, 그 다음 서아프리카, 카리브, US 걸프 이런 쪽에서 원유를 한국으로 수입하거나 제3국의 그 원유 수송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탱커선에 있어 가지고 원유 말고 원유를 정유해 가지고 뭐 석유라든지 휘발유로 만드는 그러한 제품이 석유나 원유가 제품입니다. 이러한 이 제품류들도 이 회사에서 운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부전기선입니다. 부전기선은 우리가 보게 되면 전기선은 버스가 정해진 시간에 계속 이렇게 오지만은 택시는 손님이 있는 곳을 찾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부전기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화물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운항하는 그런 선박이 아니라 해상 운송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화물을 운송하는 그러한 시장이 부전기선 시장입니다. 영어로서는 TRAMP라고 트램프라고 하죠. 트램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전기선은 영어로 그 라이너입니다. 라이너. 그래서 이런 부전기선의 경우에 주로 운송되는 화물이 어떤 화물이냐? 철강석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러한 화물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벌크 화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운송 수요가 필요한 회사는 철강석을 공급하는, 그 다음에 석탄을 공급하는 그런 공급사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또 수요를 하는, 구입을 해야 하는 제철소라든지 발전소라든지 이러한 것이
또 이러한 해상 운송에 대한 수요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량 화물, 벌크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 이 HMM에서는 여기에 사선과 용선을 사선과 장단기 용선으로서 선대를 재편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 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자 쓰게 되면은 나를 의미하는 사선입니다. 업계에서 이렇게 쓰는데 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이 사선입니다. 용선은 뭐 항해 기간 동안에 용선을 하거나 아니면은 보이지 차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이 용선을 하는 기간 용선, 장기, 단기. 이게 뭐냐니까 소유하고 있는 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자금이 들지만은 고정비가 들지만은 용선을 하게 되게 되면 변동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선박을 사선으로만 운항하지도 안 되고 모든 선박을 용선으로서만 운항해도 안 되고 적절하게 해운 시황에 맞추어 가지고 사선과 용선의 포트폴리오를 적절히 짜 가지고 나름대로 그 최적의 선대를 갖추려고 선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아이언오어라고 하는 것은 철강석이고요. 철강석의 그 운항 경로가 보세요. 철강석은 어디죠? 보세요. 호주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죠? 호주에서. 그 다음에 칠레, 남미에서 이렇게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철강석이 주로 인도에서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콜은 석탄입니다. 석탄의 운송 경로를 또 이렇게 여기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정기선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정기적이지 않고 수요가 있을 때만 거기에 배선을 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파나막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자 여기 보게 되면은 DWT 재화 중량 톤수로 해가지고 한 7만 8만 정도 되는 그런 선박의 크기를 보통 우리가 부를 때 파나막스 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파나막스 선. 그런데 여기 지금 보게 되게 되면은 주로 좁혀서 이야기했던 앞에 석탄이라든지 철강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곡물 이러한 것들을 운송을 하고 있는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게 되게 되면은 이 부정기선으로서의 운송 대상이 비료라든지 시멘트라든지 그 다음에 원당이라든지 이러한 화물들을 우리가 벌크 화물이라고 하는데, 보세요. 선박의 크기에 있어 가지고 핸디 사이즈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핸디 사이즈. 핸디 사이즈 아주 이 말 그대로 손에 쥘 수 있다 할 정도로 이렇게 소규모, 소형 선박 2만, 3만 정도 되는 데를 핸디 사이즈 하고 한 6만 정도를 슈퍼 맥스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배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 사이즈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선형이다 이런 말을 써요. 선형. 선박의 종류를 이야기할 때는 컨테이너 선이냐 탱커 선이냐 할 때는 선종이라 하는데, 선박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는 선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빠지게 여기 파나막스는 어느 정도의 크기였습니까? 파나막스는 한 8만 정도 되는 거였죠. 그래서 핸디 사이즈, 이 슈프라 맥스 사이즈, 파나막스 사이즈, 그거보다 훨씬 큰 것이 앞에 우리가 있던 VLCC, 20만 DWT,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울트라 라지 크루드 캐리어.
ULCC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게 되면 부전기선이 대체로 벌크 화물인데 벌크 화물도 전기선으로서도 이렇게 운항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 그리고 슈퍼와 맥스급이라 되어 있죠. 3만에서 6만 DWT 그죠? 그래서 이런 이 벌크 화물을 그냥 우리가 부전기선으로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다시피 전기선으로서 벌크 화물을 운항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회사가 해운 경영에 있어 가지고 이 해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윤리 경영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윤리, 비즈니스 에틱스라고 하는 윤리 경영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가지고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글로벌 기업들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윤리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올리고 있는 그런 시절인데요. 윤리 경영이 그럼 뭐냐? 여러분들 아마 윤리 경영에 대한 강의도 들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 보다시피 윤리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업의 이 가치관을 형성하고 일관되게 실행해서 서스테이너빌리티를 가능하게 하는 튼튼한 자원으로서 간주되고 있는데 이 포괄적인 이해관계자, 스테이크홀더, 윤리경영은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주주만이 아니다는 것. 임직원이라도 거기 일하고 있는 임직원이라든지 고객이라든지 하주죠. 그 다음에 협력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심지어는 경쟁회사라든지 아니면은 또 나가서 지역사회까지 확장해서 기업의 이해관계자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윤리 경영으로서 이런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대해 가지고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면서 경영을 해 나가는 것이 윤리 경영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게 되게 되면 윤리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HMM 같은 해운 기업이라고 하는 해운 기업이 경제적인 목적을 추구, 그건 뭐예요? 배에 화물을 많이 실어가지고 운임 수입을 올리는 것이죠. 추가는 전 과정에 철저하게 윤리적인 원칙을 지키는 것인데, 구매, 여기 보게 되면은 해상 운송 서비스 생산과 관련해가지고 선용품이라든지 유류라든지 아주 많죠. 그러고 이 해상 운송 서비스의 생산은 항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주에게 판매한다든지, 그 다음 광고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모든 부분, 그 다음에 모든 공정, 모든 절차, 모든 국면에서 윤리적인 원칙을 세우는 것이 윤리 경영입니다. 그래서 윤리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경제적인 책임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환경적인 측면, 그래서 이 HMM의 경우에 그 IMO 2020의 환경 규제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또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이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능동적으로 추구하는 태도가 기업의 윤리 경영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윤리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 극대화에만 관심을 가질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해관계자가 한 명이 아니죠. 주주만이 아니죠. 지역사회라든지 그 다음에 임직원이라든지 경쟁사라든지 협력사 이런 이해관계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윤 극대화만 지속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워지고, 예? 결국에는 얼마 안 돼가지고 몰락하는 그런 기업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있어서 이 HMM에 있어서도 해운선사와 같은 기업에 있어서도 이 윤리 경영의 실천은 필수 요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이 윤리 경영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 물류 기업이든 해운 기업이든
오늘날 결코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윤리경영인데, 이 HMM에서도 이러한 윤리경영의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에는 경제적인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인 책임, 자발적인 책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꼭 또 읽어보고요. 그 다음 윤리경영의 필요성이 뭐냐 하는 내용도 여기에 보면은 기업이 사회적으로 정당한 역할을 하여 시장으로 지속적인 신뢰를 받는데 기여할 수가 있고, 경영 성과에도 이 윤리 경영이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이 윤리 경영이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평가할 때도 이 윤리 경영이 한 가지 요소로서 되기 때문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